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심하게 15년이나 시집살이를 하다가 열받아서 제대로 시댁을 뒤집어 놓고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고칠 수 없던 병을 극적으로 고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병의 이름은 착한 아이 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았던 저는 머리도 나빠서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세울 건 착한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서인지 또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었는데, 그렇게 저는 제 나이 40이 다 되어서도 제 팔자를 제가 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약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디며 겉으로 고맙다, 덕분이다, 동서밖에 없다, 언니밖에 없다, 이딴 말이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들이 듣기 싫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착한 건 어릴 때 보던 동화책처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천지 제일 만만한 호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싫어도 참고 좋아도 참으며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나 좋은 일이 아니고 남 좋은 일만 하는 헛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당하고 산 거 제 손으로 제대로 분풀이하고 이혼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저도 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비록 재주가 미천해서 글을 멋지게 쓸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안 형평상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꽤 오랫동안 한 회사를 다녔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들어간 회사가 저에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회사 규모는 작은 곳이었지만 더없이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사무 보조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분들이 가족처럼 잘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예뻐해 주시던 과장님의 소개로 빌어먹을 남편을 만났는데, 그렇다고 남편을 소개해준 과장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시댁 상황을 다 알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었고, 소개받을 당시 남편의 조건은 제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아마 과장님은 그런 면만 보시고 저에게 남편을 소개했을 거예요. 남편은 전문대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은 아니어도 인지도가 꽤 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선배가 예뻐하는 후배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집도 저희 집보다는 형편이 좋았는데,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 형제 많은 집안의 차남이었죠. 게다가 키도 그렇고 생긴 것도 꽤 괜찮았는데요. 원래 제가 안경 끼고 지적인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말도 그럴싸하게 잘하는 편이어서 제가 반했는데, 남편은 제가 순하고 착해서 좋다고 했었죠. 은영 씨는 요즘 여자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별로거든요. 물론 제가 마초라서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휘두르려는 타입은 별로라. 근데 은영 씨는 안 그러는 것 같네요. 딱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순진해서 저는 그 말이 제 칭찬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 순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은 자주 들었는데, 호감 있는 남자한테 들으니 그런 말도 꽤 달콤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시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저 싫다고 하는 시어머니 자리는 냅다 걷어차고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맞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언제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나 이런 한심한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내 할 탓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감행했는데요. 시집살이는 뭐 이미 예견된 제 미래였죠.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지랄 맞거든요. 오죽하면 그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사셨다고 했는데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동네 친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랬지만 자식들이 별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전에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별로 우리 엄마가 정을 안 주고 키워서 그런가? 별로 집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아마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닐걸? 다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시집을 가서 보니 남편 말처럼 집에 정을 두는 자식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유일한 딸인 신우가 상황에 맞춰 자기 필요할 땐 시부모님에게 알랑방귀를 끼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자식을 넷이나 두고도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했는데 그땐 왜 그게 저에겐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잘해드리면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용만 할 뿐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당신 필요할 땐 꼭 저만 부르셨죠. 둘째야,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네가 퇴근하고 와서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둘째야, 오늘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절임배추 오는 날이거든? 네가 와서 김치 좀 담가. 김치 소만 만들어서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하잖아. 이렇게 당신하기 귀찮거나 힘든 일은 저를 시켰는데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고 나중엔 저 양반 또 저러네 하면서 그냥 했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속이 편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시아버님이 기특해하시곤 하셨는데 남편도 제 덕에 어깨가 펴진다고 하고 형님도 고맙다며 가끔 화장품 선물도 해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주시고 하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다가 불벼락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뭐? 꼴랑 애 하나 가진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애 넷을 낳고 키웠어. 어디서 하나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해. 너 참말 말고 와서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는 좀 서운하긴 했죠. 당신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 우리 엄마가 너무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우리 엄마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가 성격이 원래 그래. 그건 자기도 알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지. 우리 엄마 우리 식구 중에 자기 제일 좋아해. 좋아하긴 무슨, 나만 부려먹는데. 내가 다른 날은 그냥 다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아니야. 내가 오죽 힘들면 회사까지 쉬었겠냐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셔. 아유, 우리 착한 마누라. 오늘은 정말 화 많이 났나 보네. 알겠어. 내가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 엄마한테 한 소리 할게. 나 믿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저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저 말에 홀랑 속아 마음이 풀어지던 저였는데 당연히 남편의 약속은 그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걸고 넘어져 싸우고 싶은 마음은 또 없었는데 그렇게 첫째 딸을 낳고 서툰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죠. 제가 둘째 출산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 애 낳을 뱃속에 넣고 또 돌도 안 된 딸을 케어해야 했잖아요. 그때 친정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했던 게 친정엄마가 저희 딸을 돌봐주시느라 하던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물론 저희 딸 봐주시는 수고비는 드렸지만 애를 본다는 게 돈을 억만금을 받는 게 아닌 이상 편하고 좋은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를 손녀를 돌본다는 기쁨에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드렸던 수고비도 결국은 당신이 쓰지 않고 저희 아이 케어하는 데 쓰시고
저희 반찬해 주시고 그렇게 다 쓰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제가 힘들어서 도와주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뻑하면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인데 집에 너무 친정엄마 들락날락하게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너 편하려고 네 엄마 부르는 거지만 우리 아들은 불편하지. 라며 저더러 친정엄마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당신이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 하시나 마나한 소리를 하셨어요. 실질적인 방법이나 대안책을 일러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시니 그땐 저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아이씨, 엄마가 장모님 대신 우리 애 봐줄 거야? 그럴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니 넘어가 졌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추호도 애를 봐줄 생각이 없는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당신 자식 넷이 전부 손자 손녀를 낳았음에도 하나에도 봐주지 않으셨는데 그런 양반이 자기 자식 넷은 또 어찌 키웠나 참 의아할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둘째 아들을 낳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연년생을 도저히 저 엄마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기에 회사를 나오던 날 저도 울고 사장님도 울고 온 직원이 다 눈물바다였네요. 애들 좀 키워놓고 복직해. 기다릴 테니까. 알겠지? 이렇게 사장님이 말만이라도 감사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 그러겠어요. 제 자리는 벌써 후임으로 어린 직원을 뽑은 상황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 전업주부가 되었죠. 그리고 살림에 두 아이의 육아에 회사를 가지 않아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 저를 무슨 5분 대기조쯤으로 아시는 것 같더군요. 예, 서연이 엄마야. 너 시장 가서 소 꼬리뼈 좀 사와서 푹 구워라. 날 추워지니 사골국 좀 먹자. 네?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서연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뭐라고? 너는 엄마라는 애가 정신이 있어 없어? 집에서 하는 일이 애 보는 것밖에 없는데 독감에 걸리게 했다고? 아, 못 살아. 알았다. 괜히 우리 집에 와서 옮기지 말고 너는 집에 처박혀 있어. 왜 하필이면 지금 독감에 걸리고 지랄이야? 사골국 끓여놓고 걸리면 얼마나 좋아. 이렇듯 자기 구미에 맞춰 저를 부려드실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 밖에도 시댁의 대소사는 모두 제 담당이었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편하다며 모든 일을 저에게 몰빵해 주셨고 그로 인해 다른 식구들은 제 덕을 보는 셈이었어요. 특히 저와 처지가 같은 며느리인 형님이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는데요. 저희 형님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바쁜 직업이라는 걸 형님을 보고 알았는데요. 글쎄요, 그게 정말로 바쁜 게 맞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공교롭게 시댁에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 바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네가 있는데 뭘 다른 사람까지 불러. 정신만 사납지. 그냥 네가 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엔 정말 다 제가 전부 담당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내가 시댁 전담 비서이자 하녀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식구들이 저를 의지하는데 생뚱맞게 남편은 자기가 장남도 아니면서 집에 가면 자기 기가 좀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놈의 착한 아이병이 발동해 이왕 하는 거 잘해서 칭찬받고 싶다는 한심한 생각을 했는데요. 틈틈이 반찬도 만들어 갖다 놓고 힘드실 것 같은 집안일은 제가 나서서 해결해 드렸죠. 그리고 두 분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예약부터 운전까지 모든 편의를 봐드렸는데 그럴 때면 시아버님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웃긴 게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지경까지 오르게 되더군요. 오죽하면 다들 저더러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좀 대단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사람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전부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운명처럼 찾아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에 큰 돌을 얹은 것처럼 마음이 매우 무거워요. 저희 엄마가 저희 첫째 봐주시고 제가 직장을 그만둘 즈음 위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3기 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동안 아프지 않았냐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평소 참는 거 하나는 미련하게 잘하던 친정엄마는 그때그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먹었다고 얘기했고 그런 잘못된 행동은 병을 키우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좀 편하게 쉬엄쉬엄 살아볼까 하던 그 시점에서 덜컥 병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은 저도 저희 친정 가족들도 날벼락을 맞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수술을 하긴 했지만 암세포를 전부 제거하긴 어려웠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항암으로 가기까지가 참 힘들더군요. 연세 때문인지 수술로 떨어진 면역력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설상가산으로 제거하지 못한 암세포가 엄마의 몸 곳곳에 다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급성이라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가난해서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제 하나뿐인 형제인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저희 남매는 아빠가 없었거든요. 제가 3살인가? 불미스러운 일로 하루아침에 고인이 되셨는데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잘 없었죠. 대신 아빠 몫까지 열심히 단 엄마의 모습은 늘 짠했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걱정시키지 않는 착한 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오빠도 사내아이 치고는 철이 빨리 들어 사고라는 걸 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엄마인데 이제 고작 환갑을 넘긴 나이에 암이라니 저는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엄마의 간병을 자처했죠. 그러자 처음에 남편은 이해해 주는 듯 우리 아이들 케어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 힘들다는 거였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간병인을 쓰면 되지 뭐 하러 거기에 쓸데없이 붙어있냐? 너도 참 답답하다 라며 핀잔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는 엄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요. 올케 언니가 교대로 병간호를 하자고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올케 언니도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며느리 고생시키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으시니 제가 하겠다 자처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알고 남편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원래 김병에 효자 없는 거야. 형님네서 교대로 하자고 했다며. 나 참, 나는 그것도 어이가 없네. 원래는 거기서 전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형님이 그 집 장남이잖아. 자기는 출가 외인이고. 출가 외인은 뭐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 오빠도 늦게까지 일하고 올케 언니도 직장 다니잖아. 그리고 엄마 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니까 내가 불안해서 엄마 옆에 계속 있고 싶은 거라고.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자식만큼 하겠어? 자기도 우리 엄마 봐서 알잖아. 통통했던 엄마 팔다리 좀 봐. 삐쩍 마른 거 안 보여?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병원에만 붙어있겠다고? 그럼 나는? 자기 뭐? 내가 짬짬이 집에 가서 먹을 거 다 해놓고 빨래면 청소도 다 하는데 있는 거 꺼내서 먹는 것도 못해? 애들 좀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애들 이제 고학년이잖아. 고학년은 뭐 엄마 손 안 필요해? 나도 힘들어. 애가 둘이잖아. 얼마나 찡찡거리는 줄 알아? 애들이 당신만 찾고 우리 엄마도 당신만 찾고 결국엔 그거였네. 왜?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해? 애들은 어리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어머니는 왜 나만 찾는 건데? 어머니 정말 이럴 때면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잖아. 그런데 어쩜 이러셔? 아 몰라. 하루 이틀이야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가지.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계속 이러냐고. 들어보니까 오래 투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잖아. 그럼 몇 년이고 장모님 간호를 자기 혼자 다 할 거야? 그래, 내가 다 할 거다.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인데 저렇게 골골거리며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랑 자기 집이 불편하다며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자기 생신상도 못 차려주는 안거 아니냐며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하고 시비를 거셨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 이름만 핸드폰에 떠도 경기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심 이번에는 맏며느리인 형님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그러자 형님은 자기도 저에게 연락을 할 참이었다며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동서 얘기 들었어. 친정엄마 많이 안 좋으시다며? 어떡하냐? 그러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새로 전이도 많이 됐고 이젠 항암도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네요. 동서,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안쓰럽다. 그나저나 이번 우리 어머니 생신은 어쩌지? 동서 못 오는 거지? 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자리 비우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 생신상 봐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말씀드려서 외식하자고 할게. 나야 동서처럼 음식할 솜씨는 없잖아. 동서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친정엄마 간병 잘해드려. 형님 감사해요. 뭘, 나도 이럴 때 마음에 빚도 갖고 그러는 거지. 걱정하지 마. 저는 형님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늘 남편을 포함한 시댁 쪽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 서운하고 화가 난 날이 태반이었는데 형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역시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안다고 이럴 때면 손이는 손이구나. 형님에게 앞으로도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날벼락이 떨어졌죠. 동서 어떡하지? 어머님이 외식은 싫대.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 하지 않냐고 노발대발 하시는데 어쩌겠어. 그 성미를. 미안한데 동서가 어머니 생신상만 후딱 차려드리고 가라. 라며 형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시어머니 성깔이 보통이 아니니 뜻대로 안 되셨나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형님이 그닥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저에게 다시 넘긴 건데 그걸 알았을 때는 제 속에서 부글부글 용암이 끓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얘, 너 진짜 웃긴다. 그렇게 친정만 챙길 거면 뭐하러 시집을 왔어? 왜 내 아들만 생고생을 시키는데? 니네 오빠랑 옳게 있잖아. 지들이 힘들면 간병인이라도 붙여야지. 왜 너한테만 의지를 하는데? 염치도 없는 것들. 그래서 너 정말 내 생일도 쌩까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랬다며. 이번 생일은 외식하라고. 네가 뭔데? 내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외식하라고 하냐? 나 바깥 음식 조미료 덩어리라 싫어하는 거 몰라? 잠만 말고 그날은 빼. 무슨 일이 있어도 빼. 알겠어? 라며 선 넘는 말도 서슴없이 했는데 그놈의 생일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쥐잡듯 잡는 건지 저는 그제야 내가 이놈의 집구석의 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도 비슷한 연배이고 천년만년 건강할 거 아닌데 저렇게 저희 엄마와 제 마음을 이해도 못 해줄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조미료 덩어리라 외식은 싫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엔 꼬박꼬박 생일이면 외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기가 찼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집밥만 먹고 살았다고 저러나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나 몰라라 해봤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내후년에 다시 올 생일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저희 엄마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하루가 다르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부터는 오빠와 올케 언니도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에 붙어 있었어요. 그땐 하도 정신이 없으니 핸드폰 진동도 확인을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한 번은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1통 찍혀 있더군요.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야, 네가 미쳤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왜? 시어머니 생신상도 나 몰라라 하는 김에 이젠 그냥 시댁도 나 몰라라 하기로 했냐? 라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셨어요. 저는 순간 별일이 없다는 걸 알아챘고
순전히 저한테 싫은 소리 하려고 21통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에 열이 받아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화를 시어머니에게 냈네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진짜 오늘 내일 하세요. 어지간하면 어머니 생신날 가서 상 차려드리죠.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거 잊으셨어요? 제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감정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소리까지 지르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평소처럼 금방 꼬랑지를 내리지 않자 당황하신 듯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며느리한테 밀리기 싫다는 듯 저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저한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 지금 당장 죽는다니? 너 임종 보느라 내 생일에 안 오는 거냐고. 그럼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정신을 잃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이 옆에는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자기랑 상관없다는 듯 평소처럼 나를 부려먹을 악마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한 며느리로 살려 했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구로 알고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니까 정말로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사돈이 위독하다고 하면 제가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일이 무슨 국경일이라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들들 볶는지 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로 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떠들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않을 생각에 번호도 차단했는데요. 혼자 화장실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해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한테 왜 함부로 하냐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평소 얼마나 자기 엄마를 챙기는 딸이라고 저러나 저 집 식구들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하도 예의를 찾길래 너희 가족들은 나한테 얼마나 예의가 있었냐고 쏘아 붙여줬죠. 그러자 신우는 언니, 갑자기 왜 딴 사람처럼 이래요? 병원에 붙어있는다고 하더니 언니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라며 선을 넘는데 참고로 신우는 저보다 3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쌍욕은 못하고 너 같으면 니네 엄마 생사 기로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지랄하면 좋은 마음으로 가서 미역국 끓일 거냐고 따져줬네요. 그러자 신우는 당황한 듯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고 저는 이딴 전화 또 걸면 네 오빠 이혼당하는 꼴 보게 될 거라고 큰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일로 그 집에서도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이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저희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을 턱이 없었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병원에 와서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도 참 사람이 그렇다. 내내 잘하다가 왜 이래?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자기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댁 뒷전에 두고 친정부터 챙기는 게 이치에 맞아? 며느리 노릇도 안 해. 나랑 애들도 나 몰라라 내팽개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오늘은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도 적반하장했다며? 이딴 소리를 당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한 인간이 저희 오빠를 보자 움찔하며 말을 끊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제가 결혼을 정말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좀 전까지 팔팔 끓던 제 속이 놀랍도록 차분해졌는데요. 이 인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오빠 눈치를 살피다 오빠가 시야에 없자 한층 작아진 목소리로 다시 지 하고 싶은 말만 떠들었어요. 오늘 내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벌써 며칠이야. 그런 소리는 그냥 병원에서 하는 소리야. 장모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그냥 네 할 도리만 해. 나는 분명히 말했어.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이 먼저야. 친정은 그 다음이라고.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지가 뭐라도 되는 듯 경고를 하고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갔어요. 해서 저는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시일을 봐서 그동안 해준 거 다 보상받고 이혼할 생각을 품었는데요. 남편의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했어요. 내가 누구 딸인데 지랑 결혼한 게 무슨 대수라고.
저희 친정엄마보다 자기 엄마를 챙겨야 한다고 떠드는 건지 도저히 그 말만큼은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올케 언니 붙들고 난생 처음 하소연도 해봤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며 하고 싶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자기가 도울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날 자리를 비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토록 식구들이 전부 노래하는 그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려고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평생 이날이 생각나서 남은 인생 미역국은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해줄 심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급식실에서나 볼 법한 들통을 하나 샀죠. 그리고 정말 한 통 가득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새벽부터 다용도실에서 끓였는데 왼종일 걸렸어요. 그러자 아침에 미역국 냄새에 남편이 흡족해하며 출근을 했고 저는 늦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생글생글 웃으며 남편 배웅을 했어요. 그게 제가 그돈 배웅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짐을 최대한 싸서 엄마가 홀로 지내던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하루가 정말 너무 바빴어요. 거기에 이혼 서류는 어디서 가져와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법원을 가서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윽고 형님이 알려준 저녁 시간에 맞춰 미역국이 든 들통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제가 끓여온 미역국에 온 식구들이 놀랐는데요. 아직 놀라긴 일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전부 그 집구석 거실바닥에 쏟아버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들통을 엎어 있는 힘껏 미역국을 전부 쏟아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 집구석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쏟아진 미역국을 흡족하게 보며 저는 말했는데요. 자, 그렇게 노래하던 미역국이에요. 이제 됐죠?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감히. 자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동서, 왜 이래? 아무리 마음이 안 좋아도 그렇지.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이 뭐 그렇게 대수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의식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집구석 핏줄도 이렇게 많은데 왜 저만 이 집에서 일을 해야 하냐고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제가 뭐하러 이 집구석 종노릇을 자처해요.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웃겨. 그래서 올케 언니 이혼할 생각으로 마지막에 사고 한번 시원하게 친 거예요? 우리 다 엿먹이려고요? 그래, 나는 뭐 그러면 안 되냐? 앞으로 네 엄마 네가 챙겨. 아, 아니지. 너도 출가 외인이니까 여기서 얼씬거리지도 말고 네 시댁이나 챙겨. 다른 날은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귀신같이 나타나지. 정말 내 딸이 너를 닮을까 봐 무섭다. 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엄한데 화풀이를 해? 그러게요. 왜 엄한데 제가 화풀이를 할까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 때문인데. 생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몇 번 더 그 잘난 생일 챙겨 드실지 모르겠지만 만수무강하세요. 제 생각에 어머니 아프다고 옆에서 간병할 자식이나 며느리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만 갈게요. 그리고 당신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작성해서 연락해. 설마 나랑 더 살 생각 있는 거 아니지? 내 짐은 이미 벌써 뺐고 집은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우리 말로 시끄러워. 내가 오죽하면 이래. 사람이 좋게 좋게 참고 잘해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한 호구로 알았지. 원래 나 같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는 거 몰라? 이참에 제대로 알게 해줄게. 저는 다 비워진 들통도 발로 뻥 걷어차고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모처럼 숨을 크게 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때 오빠한테 연락이 왔죠. 하필이면 제가 옆에 없을 때 엄마의 임종이 다가왔던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가 복도까지 나와서 빨리 오라고 손짓했고 저희 엄마는 딸을 보고 갈 마음으로 버티신 건지 제가 오자마자 아껴두었던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이게 무슨 기구한 인연인지 시어머니의 생신이 저희 엄마의 기일이 되었죠. 이로 인해 저 역시 시어머니 생신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는데
참 징글징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이혼을 하지 못하고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뻔뻔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오빠도 그닥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는데 다른 조문객들이 있어서 당장 나가라고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쭈뼛쭈뼛 시어머니가 빈소 안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웬걸. 시어머니는 저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 네 엄마 보험 들었니? 보험금이랑 유산이랑 제대로 정리해. 네 오빠한테 다 뺏기지 말고. 딸이라도 자식이잖아. 네가 먼저 챙길 수 있으면 챙겨. 네가 더 많이 간병했잖아.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역국으로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열이 뻗쳐 저희 엄마 영정사진 앞에 있던 향로를 시어머니에게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 비명인지 고함인지 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는데요. 우리 엄마 보험금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며느리는 출가 외인, 시댁이 먼저라고 하더니 왜 이런 날은 딸도 자식이니 오빠보다 먼저 챙겨야 하냐고.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죽일 듯 노려봤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조문하러 온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를 비난했는데 그때 저희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최대한 참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 정말 못쓰겠네. 순순히 나갈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끌려나갈 겁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착한 내 동생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이런 날만큼은 예의라는 걸 좀 지켜야 하지 않나? 아, 예의를 모르는 집구석이니까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와서 누워있는 장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없게 할 말만 하고 토꼈겠지. 왜? 우리 엄마 죽었으니 이제 보험금이랑 유산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기어왔어? 여기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들 오셔서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세요. 저희 오빠는 저희 남편한테 이보다 더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네 식구들 데리고 1분 1초라도 빠르게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씩씩거리며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무슨 심보인지 저희 엄마 보험금을 위자료로 주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애들도 자기가 키울 거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 유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까지 하려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시도 그 집 며느리로 있고 싶지 않았기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저희는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죠. 하지만 의외로 소송은 별것이 없었어요. 워낙에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건 족족 기각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았죠. 양육권 문제도 그랬는데 남편은 제가 직업이 없으니 아이들을 못 준다고 버텼는데 판사님이 그러셨어요. 평소 어떤 아빠였냐고 물으셨죠. 거기에 아이들은 누굴 더 잘 따르냐고 유착관계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는 판사님께 호소했어요. 당장이라도 직업을 구해 아이들을 부양하겠다고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저에게 회사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냐며 안타까워 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도 생기게 되었죠. 거꾸로 저는 법정 최대치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했는데 재산 분할도 알뜰하게 다 챙겼어요. 그러자 이럴 수는 없다고 자기가 너무 불리하지 않냐고 항소를 하는 남편 때문에 또 애를 먹었는데요. 참 끝까지 징글맞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보험금 욕심에 시어머니가 저를 회유하기도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 집을 다시 들어가게요. 저는 싫다고 바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저 모르는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코인으로 고생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네요. 저랑은 상관없는 빚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냈는데 처음엔 먹고 죽을 애 없다고 버티던 남편 놈 급여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자 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뭐 같이 살던 아파트 팔고 남은 돈도 있었으니 그렇게 저렇게 저한테 다 뱉은 것 같았어요. 결국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자기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쫓겨나면 어쩌냐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15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절대 착하게 살진 않으려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가 겪어보니 알겠다고 너희들은 현명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아직은 어려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저도 저를 위해 살아볼 생각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도 그걸 바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이들과 친정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빠가 이혼한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저는 친정집만 주면 나머지는 오빠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오빠가 그런 게 어딨냐며 마지막까지 간병하려고 애썼는데 보험금은 전부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빠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통장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빠는 이 돈은 평생 쓸 생각이 없다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오빠는 오빠대로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은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이혼하고도 걱정이 없게 되었는데 앞으로 오빠에게 실망시켜주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본보기가 되는 현명하고 멋진 동생이자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요즘은 다시 일도 하고 하기 싫은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아 너무 행복해요. 미혼하고 오나 아이들 아빠이기 때문에 양육비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 통해서 남편 소식을 가끔 접하고 있는데 그 집은 서로 자기 부모 챙기는 걸 미루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있어서 지켜줬던 평화라는 걸 이번 일로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부모 주머니도 턴 모양인데 아주 고소하고 쌤통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어떡하든 저랑 다시 재결합하려고 애들을 구워 삼는 모양 같은데 저희 딸이 그런 소리 하면 아빠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어쩌면 저보다는 저희 딸이 똑 부러지고 야무진 것 같은데 누구처럼 자식 농사 망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착한 척 하려다 집 팔자 지가 꼬았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애들이랑 씩씩하게 잘 살라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해 결혼 2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잘못 재단된 맞춤 양복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사이즈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재단했죠. 그래서 전 공부를 해서 원예학과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졸업 후 아버지의 요구대로 카페와 베이커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어요. 전 아버지 삶의 부속품이었어요.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전 힘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선택해준 제 삶이 비교적 윤택하게 흘러가서 제가 아버지에게 반항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결혼도 아버지가 선택한 남자와 하게 되어요.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버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결혼 생활도 윤택했냐고요? 그렇게 묻는다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제 결혼은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탐욕스러운 시댁의 문제였죠. 하지만 덕분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는 시댁에서 탈출할 뿐 아니라 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오늘 저는 저의 탈출기를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하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아버지의 시중이었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늘 큰 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가까이 있는데도 호통치듯 말이에요. 아버지 화났어? 아니, 원래 저렇게 말하잖아. 원래가 어딨어. 엄마한테만 그러잖아. 아, 물론 나한테도 그러지만 밖에서 다른 이모들 만나면 아버지 안 저래. 엄마도 알잖아요. 경상도 남자라 그래. 원래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해. 그럼 엄마 아빠 커피 좀 타주고 올 테니까 빨리 좀 개어나. 빨래를 개면서 저는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무뚝뚝한 게 아니라 험상궂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저런 아버지를 사랑해 결혼했고 지금까지 시중 들며 살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엄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반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짜증을 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알겠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결국 엄마가 아버지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정리했어요. 저렇게 받아주니까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자기 멋대로 구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시중을 드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찰 때도 있었어요. 엄마 탓이 아닌데 엄마 탓을 하는 못난 딸이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조차 이미 아버지의 시중이 되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식사를 할 때마다 물을 따라드리는 건 기본이었고요. 아버지는 늘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불을 펴드려야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커피를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뭘 하든 간에 아버지에게 커피를 타드려야 했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 커피를 타서 농장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 아버지는 엄마에게 밥 짓는 법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밥이요? 그래, 언제든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 엄마 일도 더 거들고. 다 큰 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쓰나? 그것도 여자가 말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해야 할 일 미리 배운다고 생각해.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밥 짓는 법을 배웠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은 아버지가 빼주었죠. 모두 저보고 식사 준비를 거들라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외동이에요. 외동딸을 보물처럼 아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버지에게 서운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친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이런 기분을 털어놓을 때마다 엄마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네가 이해해야 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평생토록 되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평생토록 변하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저는 아버지라고 또 그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언행에 덤덤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한 것들에도 덤덤해졌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까지 공부를 시켜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갑자기 원예학과에 지원하라고 엄포를 놓아도 대학에 가고 난 뒤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집에서 내쫓는다고 협박을 해도 친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찾아가 저와 놀지 말라고 억지로 손절을 시켜도 가족 사업을 시작하라며 갑자기 첫 직장을 그만두게 해도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죠. 반항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반항을 한다는 건 일종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건데 저는 전혀 그런 기대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해보기도 전에 낙담했죠. 전 단 한 번도 무언가를 갈망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게 사랑이 부러워요. 제가 연애도 아버지에게 책 잡힐까 하지 않았거든요. 몇 번의 기회를 밀어냈죠. 그런데 그간의 사랑은 미약했던 걸까요? 어느 날 불어오는 춘풍에 저는 맥없이 사랑했어요. 상대는 제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요구대로 가족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크게 딸기 농장을 하세요. 딸기 하우스만 5채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는 저에게 우리 집 딸기를 주로 해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창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과 베이커리 자격증을 취득해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단골 손님은 그는 올 때마다 저에게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이름을 알게 되고 직장도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일 제 가게로 퇴근을 했어요. 카운터 근처에 앉아 남은 일을 하면서 저와 이야기도 하고 매장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가게를 혼자 봐서 따로 다른 데에 가서 데이트를 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즐거웠고 사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활기라는 단어를 체감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가게에 들리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게로 와서 저희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죠. 누구야? 누군데 테이블을 닦아? 친구요.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아, 안녕하세요. 지은이랑 만나고 있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빠른 소리만 하는 걸 보니 영업직인가? 나 참, 지금 이 꼴을 보니까 내가 후회가 된다. 차라리 너를 농장에 넣었어야 했어. 아빠는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자네, 이만 가보게. 내가 내 딸이랑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에 아버지는 주방에 들어와 저를 마구 혼냈어요. 내가 너 이런 짓 하라고 여기에 가게 내준 거 아니다. 우리 집 딸기 더 홍보하고 발전시키라고 가게 내준 거지. 그런데 지금 이러는 건 내 뒤통수 치겠다는 거지. 딸이라고 하는 인내가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서야 당장 헤어져. 더 볼 것도 없어.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를 모욕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반항을 했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대로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준영씨.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삶의 활기가 뭔지 알려준 사람이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행복? 돈으로 만든 행복이 아니면 그 행복 얼마나 갈 것 같냐? 네가 사랑이라고 운운하는 게 대체 얼마나 갈 것 같냐고.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걔 부모는 뭘 안다니? 나도 몰라요. 아직 그런 거 물을 단계는 아니에요.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단계야. 왜 그런 거 중요한 걸 뒤에서 물어서 시간 낭비만 하는데. 내가 널 이렇게 헛똑똑이로 키웠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헤어져. 아빠는 분명 말했다. 저는 그 뒤로 아버지에게 크게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무시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식사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가출까지 하게 되어요.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죠. 아버지는 매일 가게로 찾아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도 빼버리겠다고 말했고 저는 빼도 좋자고 다른 일 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했어요. 남자에 미쳐서 지금 네가 하는 짓 나중에 언젠가 후회할 거다. 이제껏 내가 한 말대로 해서 네가 안 된 게 뭐가 있니? 부모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이제껏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네가 잡아야 할 동아줄은 나야.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나 좋자고 널 불효녀 만들 수 없어. 아버님 말이 다 맞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만 이긴 자식은 효자라고 할 수 없지. 이길 때까지 잘할 것 없잖아. 그리고 미안해. 내 그릇이 작아서. 그동안 행복했어. 그렇게 전 스디슨 첫 이별을 했고 실연의 아픔으로 한 달에 6kg나 빠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드라마처럼 돈을 쥐어주진 않았지만 온갖 모욕을 줬을 거예요.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한 남자친구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지 않았어요. 제게 그럴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빈틈을 타 제게 중매를 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지인 중에 고추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댁 손자가 참 괜찮다고 소문이 났다고요. 저는 거절할 힘도 없었고 이미 제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중매 겸 상견례처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어른들만 신나서 떠들었죠. 첫 만남의 예단은 얼마, 결혼식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은 저와 그댁 아들눈이 마주쳤는데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보통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저는 제 결혼에 대해 어떤 어필도 하지 않았어요. 실연의 아픔으로 고통스럽기도 했고 이보다 더 최악일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일주일 만에 결혼 날짜를 잡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도 맞추고요. 그리고 낯선 남편과 어색하게 웨딩 사진도 찍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시댁 이야기를 할게요. 중매를 선 남편의 할머니는 친할머니로 저희 친정이 사는 동네에 사시고 고추 농사를 하세요. 크게 하는 건 아니고 1년 벌어 1년 살 정도로 고추 농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시할머니를 돕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형제가 2남 3녀인데 형이 은행원이어서 본인이 고추 농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요. 그전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으려고 그랬죠.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를 키웠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3살 터울의 시누이는 3년 전 항공과를 졸업해 놓고 있었죠. 시누이는 대기업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어 했어요. 대기업 항공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시누이는 무직 상태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왜 저와 남편을 결혼시켰는지 저조차도 의문이 드네요. 고작 이런 남자와 집안과 결혼시키려고 저를 그 사람과 헤어지게 했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만 봤어요. 사실 아버지도 남편의 집안이 성에 차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직 시할머니만 보고 결혼시킨 거예요. 시할머니의 고추밭과 시어머니가 사는 5억짜리 단독주택, 그리고 옆집이기 때문에 잘 아는 시할머니의 성품을 본 거예요. 시할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한 여장부거든요.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5남매를 키우며 생활력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이모 조카하는 사이였어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시할머니와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 서로 유대감이 있었죠. 무척 친하게 지내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시할머니에게 이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친밀하지 않았어요. 사이가 돈독해진 건 저희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아버지가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남인 아버지는 급하게 딸기 농장을 물려받아야 했죠. 장례식에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어서 바쁠 때였거든요.
계속 농장을 왔다 갔다 해야 했죠. 그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게 시할머니예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시할머니는 딸기 농장에 찾아와 갑작스럽게 딸기 농장을 물려받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당신이 하우스를 5채나 가질 수 있었던 게 시할머니 덕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시할머니에게 적당한 사내가 없냐고 물었고, 시할머니는 자기 손주는 어떠냐고 되물어보셨어요. 아버지는 시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당신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시할머니의 농장을 물려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지 않을까 해서 중매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는 급하셨겠죠. 제가 또 야반도주라도 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은이 결혼을 서둘러? 이모는 몰라도 그 집안에 성에 안 찬다며. 군무원이라 그랬나? 게다가 곧 퇴직한다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조금 신중해도 되잖아요. 지금 내가 신중하지 않다는 거야? 남편이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신중하게 고르면서 시간 보낼 여유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저 모양인데. 쟤 저러다 정말 쪽팔린 집안에 시집간다고. 전에 만났던 그놈은 집에 돈도 없고 배포도 없고 영 아니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러니 내가 이러지 않고 배겨? 또 단식 투쟁하고 야반도주하고 그 꼴 다시 못 봐. 저렇게 나사 빠져있을 때 결혼시켜야 돼.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해서 3살이나 어린 남편과 내외하며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릴까요? 일단 저희 부부는 각방을 썼어요. 서로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안방에 킹사이즈 침대를 두었지만 같이 누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각자의 서재에 있는 싱글 사이즈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출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돈독했어도 같이 식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누구 하나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존댓말을 했어요. 호칭은 저기라고 하거나 있잖아요 라고 말문을 열었죠. 그러니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하우스메이트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남편은 친정에 잘 하더라고요. 시댁에 어색하게 구는 제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남편은 친정에 잘했어요. 사근사근 말도 예쁘게 하고 항상 친정에 작더라도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뭘 하면 즉시 반응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처럼 굴었어요. 친정에서 뭐라도 하려고 했죠. 심지어는 딸기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안 부끄럽고 배기겠어요? 저는 시댁에서 그렇게 살갑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불편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표정을 잘 못 숨겨서요. 저는 남편이 친정에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잘해보자 싶어 남편을 흉내냈죠.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을 꽤나 마음에 들어했고 남편이 농사일을 돕는 모습에 흡족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차를 바꿔주었죠. 외제차로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에게 자기 밑에서 일을 배워보라고 했어요. 회사는 하나의 기계고 직원은 부속품일 뿐이야. 그것보다 내 밑에서 일하면서 나중엔 자네가 자네의 방식대로 꾸려나가라고. 남자라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남편은 고민을 하더니 시댁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람에 사표를 쓰고 딸기 농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우이가 항공과에서 졸업하고 무직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일자리를 주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직 상태였고 계속 대기업 항공사가 아니면 취직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취직 준비는 무슨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시부모님에게 카드를 받아 흥청망청 쓰며 집에 처박혀 있거나 친구들과 놀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죠. 그게 시부모님이 안쓰러웠나 봐요. 우리 딸이 참 영리한 애인데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좋았어. 그런데 자꾸 떨어지니까 자신감을 잃나 봐.
이젠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세아가 네가 우리 딸 좀 써줄 수 있겠니? 카페에서 무슨 일이어도 좋으니까 좀 시켜줘. 제가 어떻게 아가씨랑 같이 일을 해요. 아가씨한테 뭐 하나라도 시키겠어요? 시켜야지. 네가 사장인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기 오네. 지훈아, 너 이제 앞으로 새언니 가게에서 일해라. 언니가 너 시켜준대. 그럼 나 사장 되는 거예요? 얘 좀 봐. 사장은 무슨 사장이야. 그건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지. 안 그래, 세아가? 제가 일단 생각을 좀.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 생팍 모르는 남보다 가족한테 맡기는 게 낫지. 생각은 무슨. 아버지한테 상의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머, 너 그거 네 가게 아니니? 왜 사돈어른한테 물어봐야 해? 아르바이트 뽑을 때도 그러니? 아니죠. 아르바이트 뽑을 땐 그러지 않죠. 제가 다 결정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아버지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솔직히 그게 나름 거절의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신우이랑 일을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지 알아차리려 하지 않는 건지 계속 신우이를 꽂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니 아버지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족끼리 당당하게 뭉치면 좋지 뭘 그래? 그리고 너도 참 인정이 없다. 사돈 아가씨가 안쓰럽지도 않아? 그거 다 삐뚤어진 거야. 요즘 취업시장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인재를 못 알아차리는지. 저번에 보니까 유독 예쁘고 그렇더만. 승무원이면 예쁘면 장땡 아니야? 그럼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라고 할게요. 뭐? 아르바이트? 너는 참 왜 이렇게 인색하니? 그리고 사돈 아가씨한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내 결정에 먹칠당하는 건 내 얼굴이야. 바로 점장으로 둬. 아니면 매니저로 두든지. 그렇게 해서 신우이는 제 카페의 점장이 되었어요. 물론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엔 변함이 없었어요. 카페도 살피고 베이커리도 살피고 바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시댁에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었는데요. 저에게 샤넬 가방과 롤렉스 시계를 주더니 시부모님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는 프라다 지갑을 선물하셨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껌뻑 넘어갔죠. 그 후엔 시부모님 생신이 있었는데 그땐 용돈을 주라며 아버지가 100만 원씩 줬어요. 저는 저와 남편이 드릴 용돈을 합쳐 150만 원을 각각 드렸죠. 그때도 얼굴이 붉어지실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시할머니가 사시던 집에서 이사를 할 땐 아버지가 돈을 보태셨어요. 시부모님이 아파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땅을 사고 집을 올렸는데 거의 집값 수준의 돈을 주었죠. 그런 이유로 시부모님은 저를 귀하게 대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 때는 거들기만 할 뿐 제대로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저희 가족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놀랐죠. 저와 엄마는 아버지를 케어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했어요. 카페 일이 좀 능숙해진 시누이에게 맡기고 베이커리는 믿는 직원에게 맡겼어요. 엄마도 딸기 농장을 남편에게 맡겼고요. 그러면서 입원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아버지를 케어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했어요. 정말 정신없는 1년이었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아픈 와중에도 명절 선물, 생신 용돈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명절이 뭐예요? 생신이 뭐예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도 몰랐는데요. 그러니 대놓고 실망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돈어른이 아프시지만 가족 행사는 치러야 하지 않니?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병원도 명절엔 쉬지 않아. 세상이 말세야 말세. 사돈어른도 그렇게 안 봤는데 시야가 좁으시네. 그리고 시누이와 남편이 혼자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프고부터 저에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라고 눈치를 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사뿐 아니라 단순한 식사 자리에도 은근슬쩍 뒤집개와 같은 조리도구를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일을 못한다며 구박을 했죠. 언니는 카페에서는 잘만 하면서 여기서는 왜 그래요? 배운 적 없어요? 그러게, 야물딱지낸 줄 알았는데 완전 잘못 봤구나. 거기 탄다! 불 앞에서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시누이와 남편을 혹사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딸은 언제까지 혼자 일을 해야 해? 아주 힘들다고 난리야. 특히 우리 지은이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잠만 잔다니까? 뭘 먹지도 않고. 쟤 살 빠진 것 좀 봐. 너는 느끼는 것도 없니? 아무리 네 아버지가 아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이요? 저희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요. 대장암이라며 그것도 말기. 그거 손 못 쓴다더라. 너도 마음의 준비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아버지를 살려내야겠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시댁에 갖다 바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1년 동안 아프기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번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해서 집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동네에 구급차가 와서 온데간데 소문은 다 났고요. 그 소문을 들었는지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 들었다. 정말이지? 정말 가신 거야?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아버님, 제가 나중에 연락을. 그럼 우리 아들이 드디어 그렇게 된 거니? 그렇게요? 아니다. 그래, 아무튼 잘 치르고 와라. 우리는 꼭 안 가도 되지? 조의금은 하마.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도 전화 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알았다니까. 보고 갈게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분홍이었다 보니 손님들이 많았어요. 저는 슬픈 것도 뒤로 한 채 사람들을 상대했죠. 시아버지는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나머지 식구들은 조의금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기분이 썩 유쾌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남편이 제게 와서 잠깐 집에 간다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몰렸는데 말이에요. 갑자기요? 급한 일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꼭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한 명도 없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들러서 가져올게요. 들려요? 집에 간다면서요? 아, 본가요. 잠깐 오라고 해서. 저는 내심 서운했지만 그러기엔 저희가 제대로 된 부부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보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날라왔어요. 시댁이었어요. 풍선이 창문에 마구 붙어있고 부잣길만 걷자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있었죠. 그리고 제 베이커리에서 산 케이크가 있었고 갖가지 음식들이 있었어요. 술도 있었고요. 이게 뭐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고도 답장을 안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이거 뭐예요? 잠시만요. 이거 뭐냐니까요. 제가 다급하게 물은 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세상에 우리 아들 복도 많지. 어떻게 그런 재산을? 그게 뭐 내 재산이에요. 아들아, 너 후계자로 키운 사람이 지금 죽었어. 그럼 뭐야? 네가 물려받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딸기 농장을. 좋아해도 모자랄 판에 표정이 그게 뭐니? 파티야, 즐겨.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기하우스 한 채 이만큼 번다니까? 5채면 억소리 나게 벌게 생겼네. 어깨춤이 절로 난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상복을 입은 채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아, 한 군데 들렀다가 갔어요. 제 베이커리에 들러 딸기잼이 가득 든 빅토리아 케이크를 가져갔죠. 시댁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열이 받더군요. 저는 신발을 신고 거실로 가서 주변을 살폈어요. 풍선에 플랜카드, 케이크에 각종 음식들. 정말 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케이크를 꺼냈어요. 거지되는 거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빅토리아 케이크를 식탁에 던졌죠. 퍽 소리가 나더니 딸기잼이 주르륵 흘러 음식을 덮었어요. 어때요? 나름 댁들 미래 같은 걸 사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쳐들어와선. 그리고 뭐? 거지? 이 케이크가 우리의 미래라고? 뭔 생뚱맞은 소리야. 그리고 저는 식탁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가 풍선을 터뜨리고 플랜카드를 찢었죠.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샤넬 가방과 롤렉스 시계를, 그리고 시누이의 방에 가서 프라다 지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부엌칼로 하나하나 찢고 망가뜨렸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경악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찢어진 자네들을 끌어모았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첫 명품 가방에 대체 무슨 짓이냐고. 악독한 것 같으니라고. 미친 것 같으니라고. 악독하다뇨. 어떤 자식이 자기 아빠 죽었다고 파티하는 시댁을 가만히 두죠? 미쳤다고 내가 가만히 두겠어? 이제껏 부자놀이 한다고 즐거웠죠. 자식 하나 팔아서 부자놀이 한다고 얼마나 즐거웠겠어. 너도 즐거웠지? 누가 너같이 겉모습만 믿고 나대는 일을 점장으로 써주겠어. 그런데 어쩌나? 이제 내가 빈털터리로 만들 건데. 나도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퍼주는 거 가만히 내버려둔 거 아니야. 뭐가 좋다고? 뭐가 예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알죠? 불쌍한 사람들한테 부유한 사람들이 베푸는 거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댁들한테 이런 것들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곧 체할 거라고. 뭐? 너 말 다 했어? 뭐 얼마나 대단한 부자라고 그런 소리를 해? 댁들보단 잘 살죠.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살살 기었던 거잖아. 댁들도 알겠지만 이 결혼 어른들에 의해서 진행된 거지. 나와 댁 아들은 의견은 전혀 없었어. 우린 봉사한 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댁 아들은 댁들을 위해서 봉사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봉사활동은 끝났어. 이제 참는 것도 끝났다고. 이혼할 거예요. 이혼?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어차피 해봤자 재산 분할하면 일부는 우리 것이라고? 웃기는 소리 말아요. 유산은 재산 상속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아. 댁 아들도 서류상으로 후계자라는 증거 없고 단순 노동자일 뿐이야. 그리고 이 댁 아들이 유언 얘기는 안 했나 봐? 모든 재산은 내 이름 아래에 있어. 이혼할 거고 댁 아들과 딸은 이제 실직자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세상을 잃은 것처럼 멍하게 절 쳐다봤어요. 저는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도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될 거예요. 이 집 올릴 때 우리 아버지가 준 돈 입금 내역 있고 돈 보내고 나서 뭐라고 문자했는지 알죠? 뭐? 이 집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대체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본인들 죽으면 우리 보고 살라고요. 돈 줘서 고맙다고. 그건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의 일환이라는 걸 증명하고요. 여우 같은 년, 언제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아니, 그쪽들이 이렇게 치사하고 음침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난 가족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위자료는 제가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위자료도 받아가겠다고? 당연하죠. 지금 여길 찍은 사진들 댁 아들이 나한테 보냈어요. 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뵙죠. 시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못 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감금했다고 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시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취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와 시아버지에게서 저를 떼어냈죠. 그만하세요. 그냥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당하세요. 저도 빈털터리로 이혼 당할 테니까요.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저 팔아서 이것저것 받으며 좋았던 것도 맞고요. 선물, 돈, 심지어 지훈이는 직장까지 얻었다고요. 어머니는 이 사람한테 용돈 받으니 그렇게 오래 해오던 아르바이트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람 어떻게 대했죠? 이 사람은 그냥 저희한테 창고였어요. 창구이기도 했고요. 저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바닥에 닿도록 인사하고 선물이나 용돈 받으면
속 없는 사람처럼 좋아하고 장인어른 아파서 그간 봤던 것들 받지 못하니 괜히 이 사람한테 승질내고 정말 쪽팔렸어요. 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래서 일부러 사진 보냈어요. 이 사람 성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자기 아빠 죽었는데 파티하는 시댁 사람들 보면 누구든 못 참을 테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다행히 망쳐졌네요. 바로 코앞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지금 네가 일을 망친 거야. 그건 아니? 제 일을 망친 건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셨어요.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늘 말했잖아요. 음악이 하고 싶다고. 그런데 취직하라고 직장 다니라고 안정적으로 살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음악 한 곡도 편하게 못 듣게 하셨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전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까봐 죽어도 안 하고 싶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리 와. 이리 와서 새아가한테 사과하자. 이젠 사과하시라고요. 아까까지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으면서 무슨 사과예요. 그냥 망하세요. 빈털터리로 사세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웠죠. 장례식장으로 가면 되죠? 그리고 저희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오는 길에도 도착을 해서도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장례식장에 들어가 남편처럼 곁에 있어주더니 새벽이 되어서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상견례였던 첫 만남에서 눈을 마주치자마자 알았어요. 저 여자도 나랑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반항할 수 없겠구나. 그냥 이대로 결혼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결혼했죠. 사실 같은 사람이라고 편했어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됐고 우리 각방 썼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매너 있고 정중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이혼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실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쪽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시댁이 그런 파렴치한 파티를 한다는 게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지나쳤죠? 아니요. 속이 시원하던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만 했고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주 끝장을 봐요.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요.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말이에요. 정말 빈털털이 되어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원래 내 몫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덕분에 좋은 차 타봤어요. 항상 장인어른한테는 감사해요. 물론 장모님도요. 우리 아빠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날 봐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저한텐 좋은 분이었어요. 하는 만큼 인정해 주시는 정직한 분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아까 했던 말처럼 해도 돼요? 돼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가족한테서 멀리 벗어날 거니까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진짜 사랑을 찾아요. 저 봤어요. 우리 결혼식 때. 우는 남자 봤어요. 네? 무슨 사연인지 전 모르지만 아직도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도망갔으니까. 그래도 장인어른님 무슨 말 했는지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쪽이라면 그런 이야기 듣고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요. 남편은 제게 용기를 줬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제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게 말한 대로 소송은 진행되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호언장담한 대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유산은 지켜졌고 시부모님의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전 시부모님의 악행이 인정되어 많은 위자료를 받았죠.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판결을 듣고 시부모님은 법원이 떠나가라 울더군요.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엄마가 제게 사과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곁에서 그래도 결혼만큼은
네 선택대로 하게 뒀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약했어. 그래도 아버지는 널 사랑했다. 네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를 안아주었죠. 누군가 아버지가 밉냐고 제게 묻는다면 밉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단지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더 투쟁해 볼 걸, 더 싸워 볼 걸. 이런 생각이 이제서 비로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제가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그땐 단호하게 말하고 아버지와 제대로 된 투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가는 제 삶도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아쉬움을 한가득 안고 법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돈을 모두 보냈죠. 그러자 전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었어요. 그동안 3살 많은 누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집에서는 좀 벗어났나요? 뭐든 해봐요. 뭘 하든 응원할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도 지환 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숨막히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고 자기도 저를 응원한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끔 만나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어요. 그리고 딸기 농장은 같이 원약가를 넣은 친척 오빠가 투입되어서 세 가족이서 운영했어요. 카페와 베이커리도 그대로 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2호점을 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시할머니 고추밭에서도 완전히 쫓겨났어요. 집도 잃고 직장도 잃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친척집에서 살고 있어요. 시누이는 결혼을 했어요. 다른 지역 과수원을 하는 집 아들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또 중매인 것 같아요. 사람은 역시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떨려요.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주무르고 만들어서 살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 의한 삶,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려요. 용기를 내라고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